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김종강 작가님의 장편 소설 산 사람은 살지에 수록된 6, 7월 해로가입니다. 시골 토박이 여인의 일기와 남편을 떠나보낸 후 살아가는 이야기인데요. 21세기 농가 원령가라 작가는 칭하고 있습니다. 자, 48년생 여인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하수담 목소리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산 사람은 살지. 김종광 6, 7월 해로가. 남편이 검진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이 글피다. 식도에 달라붙었던 암덩어리는 사라졌을까. 남편 소원대로 싹 없어지지 않았더라도 밥 삼킬 때 아프지 않을 만큼만 줄어 있으면, 아니 죽이라도 통증 없이 넘길 수 있게 되면 원이 없겠다. 2010년 1월 3일 우리 남편 조실 부모하고 둘째 형님 손에 컸어요. 중학교 졸업 후 자기가 벌어 사는 고달픈 인생살이가 시작되었답니다. 29에 22살이 나를 만나 3남매를 두었지요. 단 하루도 집을 마음 놓고 떠나지 못하는 우리 남편. 병원과 한의원 문턱을 셀 수 없이 드나드는 아내를 고치느라 돈도 모으지를 못했지요. 농사일에 광산일에 고달픈 인생을 살면서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했답니다. 그 정성과 노력으로 벌어들이지 못했으면 살기가 팍팍했겠지요. 다행히 자식들이 마음고생시키지 않고 잘 성장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죽을 때 자식들 짐이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어느 날 부부가 함께 갈 수 있으면 하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랍니다. 10분에 한 번씩 남편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못 먹고 넋이 나간 것처럼 누워만 있던 사람이 아침나절에 이 조기를 돌리고 왔다. 모니기 때, 뭐 땜빵 때 오토바이 타고 나가 구경하고 온 것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거지였다. 점심때가 지나서였다. 남편이 쇠약한 목소리로 문득 이빠른 소리를 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회관 청소 언제 했어? 돈 공짜로 받아 먹으면 안 되는겨. 남편이 항암주사 맞으러 병원 가고 없는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기도 뭐해서 마늘밭 실컷 메고도 남은 힘으로다 경로당을 반질반질 대청소했다고, 새집처럼 꾸며놨다고 몇 번이나 소리쳤다. 남편이 기어이 청소를 가라고 했다. 하도 재촉해서 넘겨짚었다. 아하, 마을회관에 나가려는구나. 7년째 육경면 역경리 노인 회장인 남편이 자기 집처럼 돌보던 경로당을 숫째 못 가본 게 2달 어간이었다. 회관에서 돌아오니 남편 냄새 대신 피냄새가 물씬했다. 남편 두 콧구멍에서 흘러나온 피, 남편의 부릅뜬 눈. 황망하게 전화 2통을 걸었다. 119와 작은 애한테. 이미 남편이 떠난 걸 알면서도 우리 영감 좀 살려주시오. 네 애비 살려내라. 억지를 질렀다. 아무도 남편이 숨 놓는 순간을 보지 못했다. 자식 한놈 지켜보지 않는데 50년을 부비고 산 아내도 곁에 없는데 어쩌자고 그냥 갔나.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갈 수 있나. 허망하네. 참 허망하네요. 기분의 울음소리가 온 동네를 울렸다.
이웃집 공주댁이 뛰어들어왔다. 기분을 껴안고 같이 울었다. 이 일을 어쩐디야, 어쩐디야. 기분은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대체 왜 청소를 간 거냐고. 밥만 못 먹지 말짱해진 걸로 오산한 내가 죄인이다. 암덩어리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몸뚱이에 땀만 나도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을. 백혈구라는 것도 가뭇 없어져 면역력이 달랑달랑하다는 얘기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건만. 남편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죽을 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 9년 전 일기에 썼듯이 어느 날 부부가 함께 갈 수 있으면 하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었다. 으이그, 무정한 양반아. 아버지 살리겠다고 무지에 쓴 둘째를 봐서라도 살아서야지. 1년만이라도 더 살고 갔어야 자식이 보람이 있지. 제일 못 먹이고 못 해준 자식이 제일 효도한다더니만. 하필이면 낳아놓고 어미가 맹장 터지는 바람에 젖도 못 먹고 큰엄마가 끓여준 암죽 먹고 큰 자식. 형만 사주고 해주고 동생이라 안 사주고 덜 해준 자식. 어지간히 때리고 구박한 자식. 그 자식한테 곡진이 효도받았으면 살아야지. 그다지 맥없이 가버리면 쓰나요. 으이그, 불쌍한 자식 같으니라고. 효도는 원 없이 했으니 효도 못한 한은 없으려나. 울다가 까무러졌다가 하느라고 자세히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올 사람은 다 왔다. 하환도 20개는 되었다. 다들 물어봐서 자식놈들이 쩔쩔맸다. 갑자기 왜 돌아가셨냐고. 돌연 별세하면 둘 중 하나지 굳이 물어볼 것도 없는데 교통사고 아니면 암인 거 뻔하잖아. 하기는 문상원 사람도 아무 말 안 할 수 없으니 그냥저냥 물어보는 거지. 누군 뭐 애멜무지로 안 물어봤나. 암이셨는데 아무한테도 소문내지 말라고 하셔서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일하셨어요. 큰애 대답에 어떤 노인네가 어기장을 놓았다. 이순신 장군이요? 아무한테도 안 알리게. 다 늙은 입이라지만 상주맞절하면서 꼭 그딴 소리를 해야 하나. 5, 6년 전에 간 만덕씨도 아픈 걸 숨겼다고 말 많은 옆한 애들이 만덕댁을 대우 뒷말했다. 시방은 내 욕하겠네. 기분은 뒤통수가 막 간지러웠다. 동네방네 암이라고 소문내면 욕 안 하나. 타령댁은 타령씨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오늘 내일 하는 걸 자랑하고 다니듯 했다고 욕 양동이로 먹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남편은 속수원이 사라졌지만 살아있는 기분은 어쩔 줄을 몰랐다. 남편 49제 올릴 절 때문에 시끄러웠다. 오빠랑 남동생이 남편이 영 안 믿어한 처남들이 자기네가 모시는 큰 절이 영험하댔다. 절 밝히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위도 잘 아는 신묘한 절이 있댔다. 그나들은 어머니가 다니기 좋게 무조건 가까운 절로 하쨌다. 역시 작은애가 마땅한 말을 해줬다. 엄니가 원하시는 절로 가야죠. 네 아버지가 가시던 절이 있잖냐. 오서성님이 구순이 내일 모레라 근력도 없고 그렇지만 해주신다면야 그분이 해주시는 게 좋지. 아주머니가 우리 집에 드나들고 네 아버지가 아주머니네 찾아다닌 게 40년은 되어 간다.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살 수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주머니가 해준 치성을 받은 뒤부터 나아졌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생명의 은인처럼 알고 수양모 마냥 모셨는데 아주머니한테 의당 먼저 여쭤봐야지. 기분이 주장대로 되었다. 자식들이 상여를 맺느냐고 물었다. 기분은 딱 부러지게 대답했다. 네 아버지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냐? 남편은 제일 비싼 꽃상여를 탔다. 벙골 버스 정류장부터 상여꾼들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실 날을 알려주오를 불렀다. 20년째 상여 소리 매기는 헤롯이 선창 유가족으로 쫓으며 들으니 미어졌다.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했다. 기분은 남편이 상여를 타서 좋을 거라고 믿었다. 무덤도 남편이 원하던 딱 그 자리. 남편이 큰누님한테 여기 몇 자리로 참 좋지요? 자랑하던 바로 그 자리. 쥐간이 딱 거기로 잡아줬다. 박사 조카가 여기를 작은아버지가 봐뒀으니까 가급적 여기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한 보람이기도 하지만 쥐간이 그 자리가 된다고 했으니까 된 거다. 쥐간이 트집나서 친히 잡아놓은 맷자리에 못 들어간 사람이 한둘인가. 금년 조카 혼자 맷자리에 있었던 두층나무 30여 그루를 뱄단다. 사람 하나라도 불러 같이 베야지. 저 많은 걸 혼자 다 뱄다니 이 장사 때문에 괴로웠다고. 발바리처럼 얼쩡거리니 딸은 도와주겠다는 거지만 90줄 노인네 다칠까 기계 돕지를 마음대로 못했다. 집에 돌아갔다가 그 양반이 안 베면 또 와서 베고 그랬단다. 두충나무가 짐작과 다르게 자기 쪽으로 엎어져 몇 번 죽을 뻔도 했다고. 크면 조카 다쳤으면 숙부가 조카까지 잡았다고 더하니 말이 끔찍했을까. 은행나무는 도무지 뵐 수 없었단다. 두충나무보다 10배는 굵고 단단하니 전문가도 아닌 큰면 조카가 엄두를 못 냈겠지. 직원이 하필이면 관머리를 은행나무 가까이 바짝 붙게 했다. 아래쪽이 벌판이고만 그 은행나무 밑에까지 왜 올라가냐고. 포클레인 기사가 최대한 끊었다지만 은행나무 뿌리가 좀 그악스럽냐고. 틀림없이 남편은 떠날 줄 알았나 보다. 아니 작정했나 보다. 남편이 그 무겁고 살벌한 예초기를 들고 풀 깎은 자리가 하필이면 포장친 되었다. 남편이 풀을 깨끗이 깎아놔 장례식장 음식 트럭이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 동네 사람들 일사병 풀독 우려 없이 잔역 잘하고 잘 먹고 갔다. 덥기는 더웠다. 더우면 좀 어때? 죽은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이 좀 더우면 어때? 남편이 10년 전부터 화장은 안 된다. 꼭 묻어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런 남편이 이해가 안 됐었다. 화장이 좋지. 흙속 갑갑하기만 하지 뭐가 좋아. 남편이 묻히고 나니 알겠다. 남편 넋이 어디에 있든 남편 몸뚱이는 이 무덤 속에 있다. 무덤 속에서 아내를 지켜본다. 들판을 바라보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을 바라보고 자식들 절도 받는다. 무덤이 없었다면 못 그랬겠지. 무조건 화장해야 한다는 분들한테는 송구스럽지만 매장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매장이 안 없어지는구나. 무덤 쓸 땅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도 묻을 데 있는 집은 계속 무덤 쓰겠구나. 화장해달라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묻어달라고 하기가 거식할 뿐. 어떤 녀석 말인지 걸작이었다. 나중에 아버님이랑 합장시켜드릴 테니까 오래도록 열심히 사세요. 기분은 화들짝해서 그네에게 다짐 두었다.
내 무덤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써야 하겠다면 저쪽에다 따로 써줘라. 밭도 넓은데 뭐가 글탕이냐. 네 아버지랑 50년 한 방 썼으면 됐지. 죽어서까지 한 방 쓸 게 뭐 있냐. 살짝 떨어져서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확실히 해둬야 한다. 정녕 내일 마감할지 모르는 게 인생이었다. 그렇게 덧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 남편 가는 거 보고 여실히 깨달았다. 섭섭해요. 초승에서도 각방 씁시다. 그것도 유산이라고 집터랑 논 3다랑이 밭 8두락을 두고 애들이 다툴까 조마조마 전혀 안 했다면 거짓말이다. 장례식장에서부터 자식들이 상속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한두 번 봤나. 부조금 가지고도 대판 싸우는 집도 흔하다. 애들은 조금도 안 다퉜다. 장례식비는 남편 손님 봉투로도 얼추 되었단다. 그럴 수밖에. 남편은 경조사 인사가 확실했다. 50명 넘는 조카들 혼사는 물론이고 조카의 자식들 혼사까지 꼬박꼬박 챙겼다. 조카들만 다 와도 장례식비 절반이야 우습지. 안 온 조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작은 아버지가 해준 게 있는데. 나머지 비용은 3 자식이 똑같이 보탰다. 큰애, 작은애, 사위, 다 몇백씩은 남았나 보다. 갚으려면 큰일 났다고 엄살들 떤다만 섭섭하지 않을 만큼은 남았다니까 요행스럽다. 남편이 자식들한테 용돈까지 챙겨주고 간 셈이다. 엄마가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상속세가 얼마가 되더라도 집이고 논밭이고 무조건 다 엄마 앞으로 하는 걸로 바로 공론이 되었다. 배우자는 상속세 안 내도 된단다. 살다 보니 안 뜯어가는 법도 있었다. 자식들이 남편의 흔적을 살폈다. 안방 텔레비전 및 서류함 속에 50여 개의 통장, 각종 영수증, 노인에 관련 서류, 여러 행사 사진 등이 각별하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미리 정리를 해놓으셨네요. 네 아버지가 정리벽이 유난했지 않냐.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쓴 잡기장 2권도 있었다. 남편이 죽자고 펜팔 편지 썼던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박사 조카한테 들은 기억이 있다. 딱 그 편지를 연습한 공책 같았다. 금방 책들 사이에도 두툼한 서류 봉투가 끼어 있었다. 애들 상장, 애들 성적표, 애들 대학 다닐 때 들어간 돈 명세. 그네는 별걸 다 차곡차곡 모아놓으셨다고 혀를 끌끌 찼다. 남편 것도 있었다. 55년도 국민학교 졸업장, 58년도 중학교 졸업장, 63년도 재건국민운동 6.26 재건위원회 수료증, 속된 말로 고리적 종이장이었다. 왜 이제야 왔소? 참말로 오래 기다렸소. 죽을 죄를 지었은께 빌라고 기다렸소. 당신이 그렇게 가버린 거 암만 해도 내 죄요. 그때 내가 막노당 청소만 안 갔어도 당신이 그리 허무히 가지는 않았소. 그깟 청소가 뭐라고. 곧 죽을지도 모르는 남편 놔두고 걸레질 하러 간 미친 여편 내가 다 있었소. 영 거시기 하더라니께. 가슴이 펄쩍펄쩍 뛰는 게 그러면 걸레 집어던지고 집에 달려갔어야지. 조금만 더 하다가 딸애한테 그랬다면서요. 5년을 더 살 수도 있는데 대신 거의 알아 누워 있어야 된디야. 조합장처럼. 16년간이나 조합장 해먹은 어르신이 계시다. 그분이 논물고 보러 갔다 쓰러졌는데 2년째 식물인간으로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한 달에 250만 원이랴. 그 돈 대느라고 자식들끼리 원수지간 되었디야. 나는 그 꼴 못 본다. 막바로 가면
하나도 안 아프게 갈 수 있디야. 혀서 지금 가는 거니께 그만 울어라. 왜 나한테는 이제 나타난 거요? 나보다 딸이 더 불쌍했소? 딸애야 지 남편이 있잖소. 남편도 없이 혼자 살아야 하는 내가 더 불쌍하지. 당신 상 치르고 벌써 연남은 날이 흘렀어요. 애들도 다 집에 가고 짜장 나 혼자 남았다고요. 애들이 자기네 집에 가자고 진정인지 건성인지 졸랐지만 안 따라갔어요. 당신을 놔두고 어딜 가요? 아파트서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내 집이 좋아요. 애들이 아무리 가자고 해도 내 집에서 살래요. 당신도 당체 나더러 어디 가라 말아 마세요. 잘 지내냐고 묻지도 않아요? 허기는 날마다 내려다보니 뭐가 궁금하겠어요. 저녁에 콩 심을 때도 틈머리가 서늘합디다. 당신이 째려보는 것 같아서. 애들이야 난리죠. 절대로 혼자 심지 말라고. 지들이 와서 심을 거라고. 자식놈들이 다 심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안심은 두둑이 널렸어요. 눈에 뵈는 일을 놔두고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그거라도 안 하면 시간도 안 가요. 아침 저녁으로만 해요. 내가 미쳤소? 땡볕에 일하다가 당신 따라갈 일 있어? 처음에는 당신 따라가는 게 도리다. 나도 거시기 하자. 다짐도 해봤지만 쉽지 않아요. 낮에는 쪄 죽을까 방에 못 있어요. 이젠 전기세 왕창 나온다고 뭘 할 사람도 없고 에어컨까지 거 펑펑 틀 수 있지. 그치만 낮에까지 방에 있는 건 답답해요. 평상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잠들었다가 해요. 평상 그네가 꾸며줬어요. 계집이어 은행나무 밑에 모판 올려놓던 판때기 있잖소. 4개씩 2줄 쌓고 그 위에다 못쓰게 된 장판 깔아놓으니까 딱입디다. 괴똥 냄새요? 바람도 드물지만 저쪽으로 보러 가서 이쪽은 괜찮네요. 파리는 무작스레 덤비지만 당신이 이것저것 혼자 손으로 다 짜면서도 귀엽고 안 짠 게 있소. 8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짠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쿵식거린 게 100번이 넘어요. 그래도 안 짜줬다고. 뭐긴 뭐요. 평상이지. 평상에서 종일 보내니까 문득 궁금해요. 아무리 없는 집에도 하나씩은 있는 평상인데 사든지 짜든지 있어야 할 건 다 마련한 당신이 왜 하필이면 평상만 모르쇠 했을까? 왜 하필이면 평상만 모르쇠 했을까? 당신은 일생을 앉아있을 겨를도 없는 사람이었죠. 막걸리 한 잔에 안주 쪼가리 한쪽 집어먹는 게 쉬는 거였죠. 그래도 환갑 넘어서는 쉴 때는 쉬었잖아요. 꼭 방에서 낮잠을 잤죠. 그러면 혹시 남들 보는 데서 누워있는 게 싫어서? 당신은 어차피 방에서 쉴 거니께 평상이 없어도 된다. 이거였네. 방에서 쉬지 못한 마누라를 헤아렸어야지. 아줌마한테는 그늘나무 밑 평상이 딱이라 말입니다. 기막힌 자리예요. 음지뜸 시력도 영특한 말방앗꾼 여편 애들도 은행나무 밑에 장 앉아 있잖아요. 없는 말 있는 말 다 엮어서 뒷말하는 감시쟁이 여우 같은 그 여편 애들 그림자도 보기 싫거든요. 원래는 서로 딱 보여야 하는데 당신이 쌓아놓은 잡동사니 더미가 절묘하게 가려주네요. 이쪽 대추나무 가지 사이로 초록 논판만 눈에 담으면 돼요. 눈초리가 왜 그래요? 모짜리판 깔판을 평상으로 썼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 했어요? 벼농사 올해가 끝이에요. 끝. 사람이 죽으면
7일째부터 49일째까지 7일마다 한 번씩 망인이 극락에 가기를 바라는 의식을 지르는데 그게 49제란다. 2주째 기분은 작은 애랑 오소함에 갔다. 남편 영정 옆에 수박, 배가 썩어갔다. 헬렐레한 전엔 마누라한테 뭘 바랄까. 새 과일로 바꾸면서 눈물 또 어지간히 훔쳤다.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그 짝이다. 지성을 얼마나 드릴지 모르지만 남편을 받아준 것만도 고맙지. 과일 안 바꿔줬다고 빙등거리다니 염치가 없다. 오서성님이 한 말 또 하고 또 했다. 김사또 모시기 아주 힘들다. 기가 아주 세. 재지내기가 고역이여. 49제 같은 거 안 하기로 하고 안 한 지 20년은 되었어. 김사또니까 해주는 것인데 힘들어. 작은 애가 문자 부고를 받았다. 단골 누님이 돌아가시다네요. 남편보다 4살, 기분보다는 12살 더 잡순 단골 조카님, 둘째 동서의 장녀였다. 듣기로 요양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던 목숨이었다. 제 집에서 눈 감게 해달라고 하도 빌어 양돈 조카가 집에 데려다 준 게 그제였다. 단골 조카님도 참 빡복했다. 단골 조카는 자식이 없었다. 제 배로 낳은 애들은 아기 때 갔고 수양딸도 시집 가서 애 낳고도 남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문상 못 간다. 사람들 만나기 싫다. 어찌기 사냐고 자꾸 물어볼 거잖냐. 산 사람 그냥 사는 거지 뭘 물어보냐. 작은 애가 다녀와서 전해주는 말. 안녕 장례식장에서 제일 작은 호실인데도 문상객이 거의 없었다. 참 쓸쓸해 보였다고. 그럴 수밖에. 홀로 남은 단골 서방님은 어찌 살까. 단골 조카가 요양병원을 집삼은 지도 근 10년이니 단골 서방님은 어차피 달라질 게 없는 여생일까.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나아. 꼼짝없이 호랍이 됐잖아. 기분씨가 꼼짝없이 가부되었듯이. 장손이 전화를 자주 했다. 스스로 거는 게 틀림없다. 인사만 하고 끊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 편찮으신데 없냐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공부한다 알려주기도 하고 이 말 저 말 했다. 전화를 거의 안 하는 아이였다. 남편은 안타까워하곤 했다. 지 아빠 닮아 전화할 줄을 몰라. 장손 전화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요. 그네가 닭다리야 마지못해 할머니한테만 전화해서 두어 마디 했었다. 저도 거의 안 하면서 지 아들한테 전화하라고 갈구는 크네. 안 봐도 코미디였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늦가기 미리비 트였나. 늙은이한테 손자 전화 한 통화가 끔찍 같다는 것을 기특했다. 2013년 7월 4일. 날씨는 흐림이네요. 일하기 좋은 날씨. 기력이 없는 남편 보약을 먹으래도 돈이 없다고. 영양제를 맞으래도 쓸데없는 걸 돈 주고 마느냐고 찌푸린 얼굴과 욕으로 나를 힘들게 했어요. 오랜만에 남편 웃는 모습을 보네요. 열흘 만에 이야기를 몇 마디 했네요. 밭에 서리방콩도 심고 논둑에 깨모종도 했어요. 둘이 사는 것도 힘이 드네요. 소나기가 오네요. 누가 맛있는 저녁밥 해주었으면 하네요. 허망한 생각을 왜 하는지. 딸내가 왔다. 거의 주말마다 온다. 엄마가 염려돼서 안 올 수가 없다고. 좀 있다가 큰며느리도 내려왔다. 그네와 장소는 바빠서 못 오고 자기만 왔다고 부산들 떨어가며
감자를 캔다. 감자는 알이 굵고 주렁주렁 맺혔다. 다른 때 같으면 기분도 달라붙어 캤겠지만 만사가 귀찮아 구경만 했다. 겨우 한때 끼니 셋이서 금방 일 테다. 사위가 햇감자 삶으라고 야단이다. 딸애가 애들 밥 먹이느라고 들은 채를 않는다. 귀 따가워서 기분이 씻고 삶았다. 늦게까지 텔레비전 틀어놓고 주정해대 견디기 힘든 밤이다. 햇새벽에 남편에게 갔다. 잘 주무셨나요? 잠이 하도 안 와 한밤중도 깊고 깊어 겨우 선잠이 드는데 꼭 이 시간에 깨요. 5시. 당신이 소밥 주러 가던 시간. 이제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는데 하루가 너무너무 길어 나길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더 자야 하는데 더 자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당신 무덤에 와서 인사부터 하지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무덤 속인가요? 오서성님네 불당인가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내가 모르는 어디겠지요. 당신 몸은 무덤에 있는데 당신 위패는 한참 떨어진 절에 있고 꿈속에 당신은 어디 있는 게요. 어디에 있든 좋으니 좀 자주 와요. 당신은 과연 떠날 줄 알았나 봐요. 2마리 남았던 소를 깨끗이 판 게 가기 2달 전이지 않소. 소가 있었으면 내 밥 먹기도 싫은데 소밥 먹이고 소똥 치우느라 배꼽 잡았을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럽디다. 미망인이라고. 미망인이라는 소리가 괜히 웃겨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남편 따라가지 않았다고 조롱하는 소리 같아요. 차라리 과부가 나아요. 개밥 주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개라도 없으면 어찌 살까 싶어요. 가끔은 도둑갱이 밥도 줘요. 작은 애가 괭이밥을 저버릇해서 갸가 없으면 나한테 달라붙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서너 놈이 어찌나 야옹야옹 쫓아다니는지 견딜 수가 있어야지. 얘따 먹어라 주고 말아요. 버릇처럼 배가 고프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서러워요. 당신 장례식 때 내가 수백 번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 밥 먹으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한 말이기도 하지요. 애들이고 조카고 밥 먹으라고 닥달했어요. 나는 안 먹어도 안 고픈데 자식들이 안 먹는 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당신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나요? 넘어가대요.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밥이 슬그머니 넘어가대요. 자식들이 언제쯤 일어날까? 애들 자는데 혼자 밥 먹겠다고 수선 떨 수도 없고 기다려야지 별 수 없었다. 어제 외손주들이 2개 먹고 잔뜩 남은 감자가 떠올랐다. 조심조심 들어가 삶은 감자 3알만 꺼내 가지고 나왔다. 평상에 앉아 식은 감자를 먹었다. 목이 맸다. 2013년 3월. 아주대병원 과마다 쓸고 다니는 나. 이번에는 피부과다. 얼굴이 왜 빨간색이냐고, 왜 부어있느냐고, 무슨 병이냐고, 빨리 고치라고 보는 사람마다 신치기였다. 그동안 안녕시에서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많이도 다녀봤지만 고칠 수 없었다. 아주대 의사는 혈관이 늘어나서 생긴 병이니 3번 레이저 치료를 하면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희망을 가져본다. 그네가 수원에 자리 잡은 뒤로 수원 아주대 병원을 대형마트처럼 드나들었다. 작은 애 차로 오갔고 그네 부부가 문병, 간병을 왔다. 진료와 입원을 기다리느라 그네네 아파트에 묵기도 했다. 2013년엔 안면 홍조였다. 환갑 즈음부터 찬바람을 맞으면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지는 것이었다. 3월에 아주대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가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시술은 7월에 잡혔다. 2013년 7월 10일. 레이저 치료를 하기 위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아프던지 밖에서 기다리는 큰며느리와 아들은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후로도 아주대병원에 몇 번을 가는지 모른다. 일기에 적은 대로 계속 과마다 쓸고 다녔다. 수원에 있는 병원마다 쓸고 다녔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테다. 67살에 소원이던 무릎에 인공연골 넣는 수술을 받은 곳도 수원 소재 병원이었다. 큰며느리의 문병, 간병을 자주 받았다. 시어머니 간병이 쉬운 일인가? 고맙고도 미안했다. 또 아주대병원 가는 날이다. 심혈관 괜찮은지 점검받는 날. 남편이 2주차 항암주사 맞을 무렵 잡아놓았다. 살아서 뭐하냐고 안 간다고 했다가 작은애한테 타박받았다. 아버지 그렇게 간 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엄니까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고 호통을 쳤다. 작은애는 확실히 남편을 닮았다. 오전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한 가지 더 검사해야겠는데 오늘 안 된다고 내일 받고 가랬다. 준비도 안 해왔는데 입원하라니. 작은애는 내려가고 큰애가 왔다. 이따가 큰며느리랑 교대할 거랬다. 아들이랑 며느리랑 왔다 갔다 하면 가끔 헛갈렸다. 친자식이라 아들이 편할 때도 있고 여자라 며느리가 편할 때도 있고 별일도 아니니 혼자 놔두었으면 쉬기도 하고 계속 같이 있어줬으면 쉬기도 하고. 겁났다. 심혈관 더 막힌 걸로 나오면 큰일이다. 뭐 끼워 넣어야 한다면 캄캄하다. 여러 날 집에 못 가니까. 남편이 집에 있을 땐 집 걱정하는 게 당연했다. 남편이 집에 없어도 집 걱정이 됐다. 집이 뭐라고. 어떤 옆편 애가 그랬다. 거기 자식들이 만날 와서 자고 간다면서요? 그럼 며느리들이 안 좋아할 텐디. 자식들 위해서라도 혼자서 잘 살아봐야지. 그러다가 애들 사이 벌어지면 어찌게 하려고 그류? 머리에 천불 나는 줄 알았다. 한소문 알인가 그러기는 했다. 큰애가 살다시피 했다. 큰애가 올라가면 작은애가 와서 잤고 지금은 혼자 잘 잔다. 작은애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자고 가는 건 아니다. 소문이 그따위로 나다니. 엉거벙거한 옆에 애들 주둥이를 꿰매놓아야지. 남편이 있을 때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강아지가 짖는 소리거니 했다. 남편이 없으니 강아지 소리도 낱말로 들릴 지경이다. 기먹은 것도 나쁘지만은 않겠다.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살 테니까. 사람 하나 죽으니 처리할 일이 10개 100개다. 하기는 남편이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그리 장한 흔적이 남은 거겠지. 면사무소, 농협, 시청, 진폐병원, 농지회사, 은행 다니면서 온갖 서류 떼고 작성하고 넣을 자식이 작은애 말고 또 있겠나. 남편이 여름 내내 베던 불 누가 대신 베겠나. 작은애가 틈만 나면 와서 이초기를 돌리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대로다. 참말로 풀이 그악스럽게 자란다. 작은애 말 맞다나 일주일만 지나면 딴 세상이다. 남편이 있을 땐 밭의 풀만 왕성한 줄 알았지 다른 데 풀은 그렇게 빨리 자라는 줄 몰랐다. 남편이 밭풀은 한 번도 안 매주면서 다른 데 풀은 하도 부지런히 베었으니까. 농약은 또 누가 치겠나. 사위가 올 때마다 쳐주기는 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고 나머지는 다 작은애 차지다. 고추 따기 시작하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약을 쳐야 할 텐데 논 물고 보러 다니는 것도
작은 애가 한다. 뭘 알겠나만 농사꾼 풍신이다. 장례 끝나고 박사 조카한테 큰애고 작은애고 작은아버지가 농사일을 안 가르쳐서 애들이 뭐하나 박사 조카가 이제부터 맡아서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랬다. 모내기 하면 농사 다 지은 거나 마찬가지다. 작은아버지가 모내기까지 끝마치고 간 걸 왜 자기가 가로채냐. 물고는 자기가 오며 가며 봐줄 테니 속 태우지 말라고. 작은애가 사촌형한테 떠맡기고 뒤집만 질 수는 없으니 아침 저녁으로 다닌다. 수몽 손보고 물러올 때 되면 넣고 뺄 때면 빼고 논둑 풀도 베고 농약한다고 방송 나오면 깃발 꽂고 옛날처럼 농약을 경운기 끌고 다니면서 호락질로 했으면 어쩔 뻔했나. 비행기로 안 해줬으면 농사 짓는 노인네 씨가 말랐겠다. 하긴 말이 노인네가 짓는 거지. 진짜 짓기는 기계 가진 사람이 짓는 거지. 맞다. 비행기가 아니고 드론이랬던가. 암튼 그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깃발이 보라색하고 파란색 두 종류가 있던데 무슨 차이가 있대요? 작은애가 물어보는데 남편과 평생 농사지었다는 기분도 잘 몰랐다. 색깔은 별 상관없는가 보았고 작은애 깜냥에 깃발을 논 한복판에 꽂았는데 다른 이들이 뚱머리에 꽂는 것이었다. 작은애나 기분이나 헬리콥터가 뿌리는 줄 알고 한복판에 있어야 깃발이 잘 보이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두어 사람이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한 사람은 드론을 조종하고 한 사람은 농약을 탔다. 그러니 깃발을 뚱머리에 꽂는 게 당연했다. 작은애가 냅드는 거 보고 하루는 큰면 조카가 물었다. 할만하냐? 작은애는 못하겠네요. 혀를 내둘렀다. 작은애는 농사 지어볼 욕심이 좀 있었다. 남편 가고 한 달이 지나자 농사 절대로 안 짓겠다. 논농사고 밭농사고 학을 뗐다. 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못하게 하느라고 깨방정이었다. 논 서너 다랑이는 그렇다 치고 밭은 기분이 간신히 맨 네 두락 빼고는 다 풀밭이 되어버렸다. 남편이 무덤 속에서 기가 막혀 하는 게 보였다. 애들은 아매면 어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만날 아무것도 하지 말래. 밭 놔두고 자식들끼리 얘기하는데 6시 내 고향 찍으러 나온 방송국 사람들 같았다. 뭐 없냐? 힘이 거의 안 드는 작물. 그냥 대충 씨만 뿌려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것. 그런 건 없다니까. 그나마 제일 쉬운 게 콩하고 깨라니까. 그래서 깨 심는 거라고. 깨가 제일 쉬운 거라고? 그렇게 일이 많은데. 나머지 밭은 지푸라기로 싹 덮어버리려고. 어이없어서 한마디 핀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으이그, 지푸라기 거름돼서 풀만 더 잘 자라지. 내 친구 하나는 공구리를 했다가 후에 막급했어요. 친구 어머니가 우리 엄니처럼 하지 말라는 반일 기어이 해서 자꾸 편찮으시니까 밭을 전부 시멘트 공구리를 해버렸거든. 공구리하고 어머니가 한 해 만에 돌아가셨대. 아무 일도 없으니까 힘드셨던 게지. 고추밭, 마늘밭, 깨밭만 남기고 싹 밭나무 심어버리려고. 여하간 50년 애면 걸면 지어먹은 밭이 도로 산되게 생겼다. 밭 매기도 못하는데 논 매기는 꿈도 못 꾸었다. 다른 노인네는 옛날에 그만둔 논 김매기도 남편은 열심히 떨었다. 풀포기 없이 벼가 자라는 논은 남편 논밖에 없을 지경이었다. 당신도 절대로 논에는 가지 마시오. 논바닥 쳐다보면 혈압 오를걸. 기분도 논 지나칠 때마다 눈 딱 감고 안 쳐다보았다. 작은애가 그랬다.
아버지가 자기 꿈에는 한 번도 안 나타난다고. 한번 찾아가서 수고했다, 수고한다 한마디 해주면 좀 좋아. 마누라한테도 발길 인색한 영감이 아들을 잘도 찾아가겠는가마는. 작은 애가 눈이 벌게서 왔다. 눈병이 났단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정신이 없단다. 그럼 시집 못하러 왔냐? 그렇잖아도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엄니한테 옮길까봐. 되게 아파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가 끌탕이냐? 네 애들이 끌탕이지. 그러게 말이에요. 눈병 옮으면 유치원도 못 가고 큰일인데. 힘들게 싸돌아다니고 벅차게 일하다가 병이 난 것만 같아 마구 미안해졌다. 얼른 도로 가라. 가서 싹 낫기 전에 오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 사니께 아무 끌탕 말고. 2013년 7월 18일. 영감 생일이에요. 지난 주말에 자식들이 생신을 챙겨주고 갔죠. 오늘은 불고기에 미역국만 끓여주었습니다. 점심에는 친구분들이 모시고 갔지요. 비가 오다 말다를 반복하네요. 2달 동안 눈이 아파 여러 병원을 다녔어요. 작은 아들이 나를 데리고 다녔지요. 수원 성모 안과에서 치료받고 괜찮아졌어요. 간사한 사람 마음, 눈이 조금 편해지니 살 것 같네요. 살기가 싫다고, 아니 살 수가 없다고 자식들한테 마지막 말까지 썼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 생일상을 무덤 앞에 차리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진정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큰애네, 작은애네, 딸네 모두 왔다. 남편 장례 때 이후 자식 손주들이 한자리에 다 모인 건 처음이다. 아, 장손이 빠졌다. 이해하셔요. 시험이래요, 시험. 고이한테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애들이 썰물처럼 돌아가고 또다시 무량한 시간과 남았다. 어제는 아예 오서 성림내서 잤다. 49제 마지막 밤인데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었다. 날이 밝아 77제 오서 성림이 치성을 올리는데 기분도 성심껏 비손했다. 좋은 곳에 가라고, 극락왕생하라고, 부디 저승에 가서는 일 좀 하지 말라고. 다음 생이 있다면 제발 귀하게 태어나 편하게 살라고. 영감, 금수저로 환생하여 금수저로 사시오. 오서성님이 미친 사람처럼 펄쩍펄쩍 뛴다. 옛날의 기분을 고칠 때처럼. 오서성님이 쓰러지다시피 했다. 징징댈 근력은 남았나 보다. 네 남편 기 세다. 내가 숱한 넋을 상대했지만 네 남편처럼 센 기는 처음이다. 어이구 징하다 징해. 이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해서 제명에 못 죽겠네. 뵐 때마다 들은 소리였다. 남편 신이의 마지막 잔을 바치고 절했다. 마지막은 언제나 슬프다. 또 울음이 나온다. 이 울음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 울음이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왜 나보다 먼저 갑니까? 갔어도 내가 먼저 가야 했는데. 아니요, 잘 갔어요. 나 먼저 가고 영감 혼자 어떻게 살았겠어요? 나니까 혼자 살았던 거예요. 혼자 살아갈 거고요. 오서성님이 넋두리를 하겠단다. 흰색,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깃발 중에 하나를 집으란다. 기분은 노란색을 찍었는데 오서성님이 뽑아드니 빨간색이다. 색깔을 못 맞추면 잘못되나? 오서성님이 남편의 목소리를 빌려 뭐라고 했다. 귀를 쫑긋했지만 거의 못 알아듣겠다. 기력 빠진 90줄 천낸 마누라의
쉬어터진 목소리. 어려운 한자까지 섞어 TV 사극 양반마님이 시조 을듯하니 허나 짐작하겠다. 당신이 무슨 말 할지 뻔하잖아요. 자식 며느리 서희가 차례로 깃발을 뽑고 남편의 말씀을 빙자한 오서성님의 말씀을 들었다. 다들 경건하게 듣지만 무슨 말인지 어리벙벙한 듯 했다. 못 알아들으면 어때? 애들도 엄마처럼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뻔히 짐작할 테다. 설령 오서성님이 엉뚱한 말을 했더라도 애들은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을 들을 것이다. 손주들한테도 차례가 갔는데 할머니 연보라는 소리로 들리나 보다. 내빼지 않고 들어준 게 고마웠다. 장손이 부처님께 절을 올렸다. 100배만 해보겠다고. 바람이 몹시 분다. 겨울이었으면 함부로 불도 못 났을 거다. 오서성님을 따라서 텃밭으로 간다. 불 때는 드럼통이 있었다. 남편의 위패를 넣고 남편의 영정사진을 넣었다. 남편의 넋이 입고 갈 좋은 옷을 넣었다. 오서성님이 시장에서 비싸게 주고 산 옷이다. 불이 붙는다. 남편 넋이 타올라 연기와 함께 흩어진다.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다.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사느라고 욕받습니다. 야속한 사람. 나만 남겨놓고 훨훨 잘 가십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승도 아니고 저승도 아닌 곳에 있던 당신. 이제 저승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밥을 먹었다. 밥이 잘 안 넘어가서 물을 달라고 했다. 오서성님이 냉장고에 약수 받아놓은 게 있댔다. 작은 며느리가 꺼내준 물을 그네가 오서성님이랑 나한테 한 대접씩 따라줬다. 이상했다. 물맛이. 이거 물 아니여. 알고 본즉 등잔 기름을 마셨다. 자꾸 등유 냄새가 올라와 구역질했다. 어지럽고 기력은 없고 기어코 안녕종합병원 응급실로 행차했다. 남편 아주 보내는 날은 좀 조용하고 싶었는데 유난한 몸뚱이가 어디 가나 위 세척하고 링거를 맞고 누워있었다. 남편 보낸다고 온 기력을 소진한 오서성님은 거의 한 대접을 마셨다. 전화해봤더니 안 받았다. 작은 애가 오소암에 다녀왔다. 세종시 응급실로 가셨단다. 오서성님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네는 덜 마시기도 했지만 젊어서 그런지 별 이상 없댔다. 남편 자는 거 10년 넘게 지켜본 작은 부처님. 남편이 관광 갔다가 3만 원인가 주고 사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올려놓은 불상은 작은 애가 어디다 모셔놓고 왔다. 부처님 좋아하는 것보다 기륭을 더 따지는 사위가 남편 방에 그대로 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였다. 기분도 그 불상꼴 보기도 싫었다. 제대로 된 부처님이라면 남편을 그렇게 보냈겠소? 남편은 왜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 했는지 원. 그네가 남편 지방을 봉분과 모이마당의 접점에 파묻었다. 그날 밤 남편이 태연제약 꿈에 나타났다. 저승이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건 아닌가. 77제 끝나면 남편이 다시는 안 나타날까 서러웠다. 이렇게 와준다면야 남편이 저승에 있든 무덤에 있든 뭔 상관일까. 2013년 7월 23일. 풀 메고 깨도 신고 물 마실 짬도 없이 일하다 보니 소 밥 줄 시간이 되었네요. 참 처수와 고추도 2상자 땄지요. 요즘 우리 영감이 허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 다니는데 조금도 차도가 없네요. 다른 병원에 가보자는 내 말에 욕을 하네요.
나는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사니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죠. 영감 원하는 대로 아무 말 안 할 거예요. 택배차가 크고 무거운 상자 3개를 풀어놓고 갔다. 노인 혼자서는 건드리지도 못할 덩치들이었다. 이번엔 또 뭘까? 마침 또 와있던 큰애가 끙끙 풀어보았다. 병풍, 제기함, 제기 세트였다. 작은 애가 또 인터넷으로 주문했겠지. 사야 할 걸 샀지만 괜히 섭섭했다. 지 아버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2013년 7월 24일. 아침부터 분주하지요. 마늘도 까서 찧어놓고 고추도 물김치용으로 갈아 놓았죠. 시내에 가서 이것저것 사다 보니 또 10만 원을 쓰고 말았군요. 오후에는 김치 담그고 물 끓이고 소 밥 주고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주체를 못하겠군요. 돈을 쓰려고 세상에 존재하는지 너무 쓰네요. 작은 애가 정리되었다며 통장들을 가져왔다. 남편 통장 7, 8개에서 뽑아낸 돈을 기분명의 통장 3개에 옮긴 것이다. 보험료,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난방비 같은 거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공과금 통장. 500만 원가량 채워놓고 때때로 찾아 쓰는 생활비 통장. 나머지 돈 넣어둔 자유적금 통장. 농협장기조합원 유가족에게 주는 위로금 100만 원도 받아왔다. 조합이 그 정도는 해야 조합이지. 남편이 조합에 생이자로 갖다 바친 돈만 어근되겠다. 딸애가 전화로 아버지 돈 많이 해놨네 하기에 열냈다. 어떤 아버지인데 그것도 못 해놨겠니. 자식들한테 다 뺏기고 마누라한테 한 푼도 못 남기고 간 영감이 한리 역할하지만 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내가 병원비를 없애지만 않았다면 억도 넘었을 거다. 얼마라도 나눠달라는 자식도 없고 남편한테 푼푼히 탔쓰던 기부는 갑자기 총부자가 되었다. 기부는 일기에도 썼지만 남편이 10년 전에 그랬다.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는데 당신이 한심해서 더 살아야겠어. 나 죽고 당신이 쓸 것 마련해 둬야지. 고맙수. 마누라를 위해 이렇게나 남겨주고 그토록 자식들이 못 믿어왔던 게요. 하기는 자식을 어떻게 믿겠소. 감사합니다. 당신 마냥 자린고비로 아끼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쓰지도 못하고 죽지 않을 겁니다. 펑펑 다 쓰고 갈 겁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겁니다. 당신처럼 뭐 남기는 짓 따위는 안 할 겁니다. 적금 통장은 내가 갖고 있기가 겁난다. 어렵더라도 네가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빼줘야겠다. 작은 애도 그럴 심산이었던지 두말 없이 챙겼다. 공과금 통장도 가져갈게요. 이런 건 엄니가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이 좋아요. 그래라. 빠져나갈 돈이 떨어지면 적금 통장서 옮겨 넣어라. 어련히 알아서 하겠냐만. 2013년 7월 25일. 오늘도 영감은 허리 통증으로 굴식 못해요. 나는 병든개가 팔이 들린다고 귀가 아파 이빈 후과에 다녀왔습니다. 헐었다고 약을 처방해 주었어요. 지난달 외상으로 옷 한 벌을 사고 후회와 원망을 꽤 했지요. 오늘에야 돈을 갚았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해요. 왜 옷을 자주 사는지. 근데 엄니, 아버지가 저번에 원광대 갈 때 그러셨거든요. 내가 네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를 만들어놨다. 혹시 내가 잘못되면 그거 네 어머니 10년 살 거니까 절대로 알게 먹으면 안 된다. 아버지도 참. 근데 아무리 통장을 뒤져봐도 그것뿐이어서.
혹시 엄니한테 따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벼랑간 떠올랐다. 내가 갑자기 죽고 빈털터리가 되거든. 바깥에 있는 창고 뒤주 좀 뒤져봐. 애들한테 절대로 주지 말고 혼자 써야 돼요? 이런 말을 남편이 1년에 2-5번씩은 했었다. 2013년 7월 26일 작은 아들네 새 아파트에 갔어요. 넓은 주방과 2개 있는 화장실이 마음에 들었죠. 거실이 우리 집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평생 소원인 거실. 아들이 이런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 더할 수 없이 좋아요. 오는 길에 남편이 누룽지 오리백숙을 사주어서 맛있게 먹었어요. 아들은 당직이라고 일찍 돌아갔습니다. 차 조심하길 부탁해. 작은 애랑 바깥 창고로 갔다. 과연 한 구석에 뒤주가 있었다. 기분의 아버지와 동문 수확한 공장 어르신이 혼인 부조로 짜준 뒤주였다. 뒤주 속에 애들이 쓰던 교과서, 참고서가 빽빽이 들어있었다. 책 틈바구니에 끼인 바카스 20병짜리 박스. 박스 안에 비닐로 꽁꽁 싸맨 돈뭉치가 있었다. 아버지도 참, 난 왜 그렇게 창고 열쇠를 챙기시나 했네. 은행에 안 넣으시고 왜 여기다. 아하, 알겠다. 차마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다. 떳떳한 일은 아니잖아. 둘러방쳤다. 농협에 돈 넣어두는 건 쉬운 일인 줄 아니? 노인네들이 목돈 생긴 건 귀신같이 알아. 농협 빚부터 갚으라고 닥달이다. 내 아버지처럼 빚 없는 사람한테는 갈 때마다 무슨 보험이 어쩌고 투자가 저쩌고 펀드가 어쩌고 이만저만 귀찮게 허간. 빌려 쓴 이자는 무진장 높아도 저축이자는 푼돈이니께 한가지게 집에다 모셔둔 거지. 아무것도 없어 배는 게 살기 편하단 말이여. 뉴스에서 땅바닥에 돈 파묻어 놓고 사는 사람들 곧잘 나오잖니. 그 사람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냐. 네 아버지는 그런 근처까진 안 떨어졌다. 으이그, 치매 걸려갖고 자기가 현금 숨겨놓은 것도 못 기억하고 싸구려 양로원에서 구박받다가 간 노인네도 쎄쓸 껴. 엄니는 자식을 띄엄띄엄 보셔. 왜 그러셨는지 알겠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참 간이 크셨네. 벽 감아 도둑 맞았을 때도 돈뭉치가 여기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둑 맞고도 그냥 놔두셨다는 거네요. 가물가물하다. 벼 5 감아 언놈이 고스란히 가져간 게 언제적인지. 아무리 비상한 도둑놈이라도 저런 계집보다 못한 뒤주 속 헌책 나부랭이에 돈이 있을 거라고 짐작했겠냐. 아버지는 도둑 맞고도 안 들킨 데니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셨겠지. 2013년 7월 29일 아침에 일어난 남편. 허리 통증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병원에 가자는 내 말을 무시하네요. 입만 아파요. 평강댁 한테 말려달라고 부탁한 고추를 7,000원 수공 주고 가지고 왔습니다. 비가 왔다 그쳐다 하는 탓에 어제 딴 고추를 널었다 걷었다 3차례 반복하니 기운이 쫙 빠지네요. 약국에 다녀온 남편 35,000원이나 들었다고 궁시렁거려요. 병상에서 작은 애가 돈 세는 것을 지켜보았다. 5만 원짜리는 탕내를 맹렬히 뿜어냈다. 돈 냄새는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도 적금 통장에 넣어놓을게요. 아니다. 너희들이 3분의 1로 똑같이 나눠 가져라. 아버지가 자식들 못 믿어 엄니 비자금 만드신 건데 그러면 안 되죠. 난 자식들 믿는다. 작은 애가 반대했지만 기분은 끝까지 우겼다. 미안해요. 당신 뜻을 거슬러서. 난 적금 통장에 찍힌 숫자도 가늠 안 잡히게 커요. 당신이 못다 부은 보험 1년만 더 부으면 생활비도 나오잖아요.
그걸로 설마 이 한 몸뚱이 못 살겠어요? 애들한테 전화가 막 왔다. 이걸 자식들한테 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사시느냐고. 딸애는 이런 말까지 했다. 앞으로 손가락 빨면서 사실규? 아버지가 살아 계셨으면 당연히 손주들 대학교 첫 등록금은 내주셨을 거다. 그럴 거라고 노상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가 못 주고 간 등록금 내가 대신 준 거니께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말하고 나니 아주 그럴듯했다. 2013년 7월 31일. 어머마,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너를 만난 지도 13년이란 세월이 흘렀구나. 우리 아들이 너를 인사시킬 때 속다짐했지. 잘해줄 거라고. 친정엄마 몫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데 항상 병을 달고 사는 나는 너에게 걱정만 시키는 시어머니구나. 물질적으로도 도움이 못 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시어머니를 너는 항상 걱정하고 위로해 주는구나. 한 집안의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힘듦이 많음에도 알뜰하게 살림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열심히 사는 네가 고맙다. 오늘도 온몸은 내 푸념을 들어주었지. 건강해서 너희들에게 걱정시키지 않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 언제나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길 빌게. 사랑해.